사회를 맡은 문정희입니다. 이번 회의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우 이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하실 분 우리 박태균 교수님은 뭐 요즘 현대사 연구에 있어서의 선봉이십니다. 특히 지금 미국 쪽에 숨은 자료들 많이 발표해서 언론에도 많이 발표하지만 우리 학술 논문 또 영어로도 논문 많이 발표하시고 하여간 요즘 상당히 공헌하는 바가 상당히 크신 분입니다. 박수로 다 환영을 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 우리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언론계의 가장 균형 있고 식견 있고 그다음 통찰력 있는 이런 언론이십니다. 평생 지금 80 넘으셨지만 항상 일관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저희 한 10배는 더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김영희 대기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서중석 성균관 대명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현대사회 연구에 우리 서 교수님처럼 그렇게 큰 공헌을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수정주의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진실, 역사적 진실을 찾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이해찬 의원님, 전 총리님 우리 모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안 하셨으면 우리 학자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짓궂은 학자가 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소위 못 살게 굴었을 거 후배들한테 상당히 경각심을 많이 주었을 거라고 보시는데 항상 지금도 호기심 그리고 항상 묻고 또 묻는 그런 정치인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노무현재단의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 The last but the least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가나다 순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시고 원광대 총장님 하셨고 지금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정세현 장관님을 옛날 통일부 계셨을 때 70년대부터 제가 알거든요. 70년대 후반부터 아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북 관계에 선봉에 서서 교류와 협력의 그 필요성을 지금 거의 70대 중반이 다 되셔도 이렇게 강조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아니 70대 중반이 뭐예요? 지금 이제 45년생이니까 막 70 됐는데 중반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정 장관님을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생각했죠? 이제는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뭐 저랑 별 차이도 없으긴 해요. 그나저나 하여간 우리 최근에 언론에 하여간 우리 정세현 장관님처럼 많은 글도 쓰시고 대담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남과 북이 갈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평화의 길,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된다는 그걸 아마 우리 정세현 장관님처럼 그렇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용감하게 그리고 거의 전천후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균 교수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여기 토론자분들이 100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분 다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한 7분씩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회자 이제 직권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승일에 9월 3일 가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 발표하신 분하고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또 패널리스트끼리 이제 토론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청중 여러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세팅이 이렇게 팡팡 퍼져서요. 서서 질문하는 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서면지를 하시도록 여기 진행자분 우리 오 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행자분께서 이제 메모지를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서면 질문을 미리 해주시면은 제가 정리를 했다가 가급적 모든 분의 질문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을. 자, 그럼 우리 박태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할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저희 또 서중석 선생님은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박사 논문 심사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많이 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한테는 항상 이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한 한 제가 좀 짧게 해야만 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가능한 한 짧게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일단 한국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타이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얘기를 써놨습니다. 앞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냉전을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문제의 하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무성 차관보 셔먼이 한일 관계 또는 그 중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이 주변국의 정부가 역사 인식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발언 자체는 문제가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한일 관계나 중일 관계의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자기들만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풀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문제들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고 또 중국과 일본의 문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만 불행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또 불행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로 갈 때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똑같이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탈식민지 과정이 지연이 되면서 냉전 과정에서 왜곡된 과정을 겪었던 나라들의 고통을 같이 안고 가야만 사실은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제 동북아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 또 이 광복 70년의 문제라는 것을 풀면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일본은 나쁜 놈들이다. 일본은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은 저는 같이 나가야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일본도 같이 풀어야 되고 또 이거는 각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발표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은 역시 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19세기 말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강대국들의 논리가 계속해서 관철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지역이 45년 이후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바로 70년 전 오늘이었던 일본이 패망한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 불행했던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일본은 무한 팽창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은 19세기 말 동북아시아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경험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 제3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45년 직후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할 점령되었던 오스트리아가 나갔던 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1943년 카이로 선언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카이로 선언에서 다행히 한국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타이완과 한국이 언급이 되었고요. 한국이 언급된 거에 대해서 장개석 총통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역할이 저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3.1운동만 보더라도
그만큼 거적적으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3.1운동은 기념할 만한 그런 운동이었고요. 또 임시정부가 했던 활동도 저는 엄청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던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물론 거기에는 중국 국민당의 의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그런 선언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이후에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전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 반도는 45년 이후에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동안 전쟁을 다시 한번 벌여야 했고요. 오키나와는 70년대 초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이 되면서 일본의 영토로 들어갔고 4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기지로서 그렇게 돼 있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도 타이완에 토착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지배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갔다가 다시 국민당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반명령 1호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모두 이러한 강대국들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의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후 계속된 정전체제로 인해 또 일본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전쟁의 전쟁 특수로 인한 경제성장을 통해 1945년 이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한국은 분단 이후 냉전의 각축장이 되어 탈식민지화 과정이 연기되었고 일본은 1955년 자민당 중심의 체제가 되면서 제3의 길이 봉쇄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에서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불행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냉전으로 인해 탈식민지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저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아마 2회까지 지금 방송이 됐고요. 나머지 2회분이 지금 더 방송이 될 예정인데 잊혀진 기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프로인데요. 특히 그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건요. 일본하고 친했던 친일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하고 일본의 불의의 전쟁에 협력을 했던 전쟁 범죄자의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게 매국노라든가 전쟁 범죄자는 그 시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내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가 전쟁에 협력을 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이 부분들은 처리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처리를 해줘야 됐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역시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듯이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 노부스케 같은 경우에 만주국에서 장관을 지냈었고 도쿄 재판에서 제1급 전범으로 체포가 됐다가 풀려나면서 1945년 이후에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일본의 총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까 이종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유럽과 아시아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에서의 국가들은 전범들이 유럽에서도 전범 처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들이 다시 정치 무대에 나서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돼 있지 않고 처리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극우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남북 갈등보다 남남 갈등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에는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이 그대로 공존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 내부에서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거죠. 극우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극좌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저희가 얘기하는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는 서로 적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적이 없으면 자기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한국과 일본 사회 내부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이 부분들이 45년의 첫 번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65년의 한일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50년에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45년 이전에 불행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첫 번째 기회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 속에서 미래의 길을 협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만 한국은 저희 현대사에서 남북 관계에서 또 일본도 북일 관계와 중일 관계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란 나라가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힘으로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동맹국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내부에서의 충분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틈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65년은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만 그 해를 처리를 했다면 그런 어떤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기회마저도 제대로 살려가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들은 당시에 있었던 어떤 냉전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살려가는 것이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냉전의 구조를 그대로 온전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중석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 쓰셨던 부분이 냉전적 기득권 세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한일협정이라는 걸 이전의 틀 속에서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맨 아랫줄로 가겠습니다. 실상 한일협정이란 두 번째 기회에는 미국도 일정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조선에 있었던 일본의 사적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사실은 1945년 12월에 선포된 미군정 법령 제33호에 의해 발생된 문제였고 독도 문제 역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안이 빠지면서 독도가 빠지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양국 간의 문제만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약점과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국과의 합당 과정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현재와 같이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외세에 의존해왔던 세력들이 사회 주도 세력으로서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당분간 강대국의 논리와 질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한편으론 중국이 경제적 파트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보면 상전벽해의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까지만 해도 적대 국가로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베트남이 군사적으로도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말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양대 세력 사이에서 스스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혼자 그냥 독불장군처럼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협조를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방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순한 편승으로부터 세력 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은 저는 이 지점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한반도 내부에서 남북 관계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9세기 말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력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나라의 경제적인 규모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19세기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거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면은 몰라도 가장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안보적인 측면을 저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둘째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의 힘으로 작동할 경우 편승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미 19세기 이전에 2000여 년간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을 때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었고 몽골과 일본 만주족의 침입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등한시할 때 한반도는 조공 외교로 생존해야 됐습니다.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일본은 또 한국과는 좀 다른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사드에 대한 이 한국과 일본의 입장도 사실은 이런 부분과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1945년으로부터 70년 그리고 65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두 사회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하자면 사실은 1975년에 남베트남 패망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남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저희가 해야 됐던 것은 내부가 분열되면 망할 수 있다라는 교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도대체 왜 남베트남 내부가 분열되어 있었을까? 왜 남베트남 정부는 남베트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는가? 어떤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만 우리가 굳건하게 쓸 수 있었는가라는 걸 반성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신기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만 독자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독자적으로 세력 균형을 추진하면서도 사실 양국 간의 힘을 합쳐서 또 같이 힘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현상 유지, 세력 균형을 위한 그런 힘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를 원하는 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왔고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변화시키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저는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의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미래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시민사회와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현실적으로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디서 길을 찾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 정세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보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1항에 한국은 자주 독립국으로 쓴다라고 하면서 청나라도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봤었던 독립협회 세력들은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또 일반명령 1호라든가 카이로 선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세계 정세 인식하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권과 대결 그리고 갈등을 앞세운 강대국 논리에 맞서 홀로 서기에 기초한 협조와 공생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과거사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승만 정부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갈등, 또 이 박정희 정부 시대에 있었던 갈등들을 보면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사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그런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과거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과거사 문제는 4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65년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 사회 각각 사회 내부에서 그리고 한일 관계 측면에서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한테만 과거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거사가 있고
한일 관계에서도 일본이 잘못해서 갖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있고 한국 쪽이 잘못해서 갖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들이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시민사회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주도하에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는 한일관계 재정립이 필요한데요. 저는 첫 번째로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전공 자체가 한국사를 전공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국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한국학,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교류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의 경우에 한국으로부터 지원이 가거나 한국 학자들하고 교류를 할 때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면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한국 문제가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학자들을 견인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견인해내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어떤 공공외교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통해 지속적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 너무나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어떤 한일 과거 역사를 위한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했죠. 저도 일부 관여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요. 이제 일부 분들도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소수가 참여를 했고요. 물론 거기에는 저는 역사학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노력했던 게 오늘날 어떤 결과가 있는가, 무엇이 남은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건 사실 너무나 이 노무현 정부에서 고생을 해서 만든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 지금 완전히 정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지금 독도박물관 만들고 세계적으로 이 한일 관계 문제를 알리고 있는데 알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알리는 게 과연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가? 이거 한국의 입장만 그냥 보여주는 건가? 아니면 세계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정말로 필요한 자료들을 잘 만들고 있는 건가? 잘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건가? 위안부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안부 자료는요, 위안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공개를 안 합니다. 일본 정부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자료집을 낸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직접적인 자료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1945년에 일본 패망 직후에 일본을 조사하면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도 최근까지는 거의 수집이 안 됐었습니다. 최근에 사회학과에 유엔 인권대사를 했던 정징선 선생님이 그 자료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지금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뭔가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설득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의 한일 관계를 과거사와 연결을 시키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65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졸속적으로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한일협정을 맺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다간 또 한 번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또 한 번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그냥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만 과거사 문제는 한국한테 일본과의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한 번에 다 써먹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중국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45년 이후의 문제를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75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지금 일거에 그 얘기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들을 결정적일 때 터뜨릴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그때 다 쓰지도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일 관계를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저희가 이용한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해결하겠다. 절대 저는 그거는 반대 입장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정치적인 현안은 바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양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70년 동안 잃어봤던 제3의 길을 되살려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정부로부터 떨어짐으로써 상대 시민사회와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양국 시민사회 주장은 또한 세계 시민사회 보편적 정서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다른 한국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려면, 또 다른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저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와 근대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야만의 20세기를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대기자님. 7분입니다. 7분. 들립니까? 네. 네.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라서 향후 70년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가 미래를 규정한다. 이거 하나는 틀림없으니까 현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동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맨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원이 미중 대립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원이 아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부산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동북아의 문제, 동북아의 갈등, 이게 이제 한일 관계도 거기에 들어가고 한중 관계도 들어가죠. 중일 관계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원, 이게 이제 남북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시아가 안정이 돼야 한국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보다 더 넓혀가지고 가장 바깥에 있는 원까지 확대를 해서 미중 관계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동북아시아가 안정이 안 되고, 동북아시아가 안정이 안 되면은 남북 갈등은 한없이 계속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늘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중 관계의 특징은 아까 박태균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필수적으로 상대가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군사 외교적으로는 갈등하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른바 파라독스인데, 에이시안 파라독스도 이 미중 관계의 파라독스의 파생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 현황인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아베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아베 담화에 사죄가 안 들어있으면은 그 다음 우리 카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완전히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 아베가 그렇게까지 꼭 김정일 같이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게 이제 아베 노선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관계 발언을 하고 일본 국제사회에서 그 집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적어도 한국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그리고 반일감정을 넘어서
혐한 감정, 이 고도, 이 플래토를 왕창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 플라토를 낮출 수가 없어요. 다소는 낮추겠지만 아주 낮출 수는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는 우리가 뭐 지금 DMZ의 그 도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시간에 쫓겨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태훈 교수께서 시민사회, 시민들의 역할을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하고 이걸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 좀 응용하자고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이제 이 시민과 지식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양식 있는 시민,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시민, 그리고 일만 있으면 거리로 뛰쳐나가서 데모를 하는 그런 시민이 아니고 그런 시민단체 시민이 아니라 양식 있는 시민들이 일본의 시민사회하고 연대를 하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하는 외교라는 것은 정말 북한 사람들 표현을 빌면 건성건성 외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일 관계에서도 그렇고 한중 관계에서는 한중 관계 우리는 미래 시대다 하는 그 유포리에 도취돼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끼리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남북 관계에도 해당이 되고 한일 관계에도 해당이 돼. 이 정책의 지방 분권화 이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시군 단위까지 이 지방 자치단체가 나서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갖다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해 가지고 이 대북 정책에서도 그렇게 쓰고 대일 정책에 그렇게 쓰고 아까 저희 유럽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1963년 엘리제 조약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그 같은 하늘을 일고 살 수 없는 정도의 이 철천지 원수지가 된 독일과 프랑스가 63년 엘리제 조약으로 완전히 화해를 합니다. 완전히 화해를 할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의 지자체들이 말이죠. 자매 관계를 맺은 지자체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의 그 지방 분권화, 시민사회 참여 이걸 가지고 정부가 못하는 일 이걸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중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힘든 건 없는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태균 교수는 국제정치학을 역사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한국사의 유일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도 그러한 발표인데 한일 시민사회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가 과연 한국이건 일본이건 이게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70년 동안 과거사 문제를 거의 외면해 오다시피 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부다망은 1953년 한일 회담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만은 그 구부다망언이 일어났을 때 한국 측에서는 펄펄 뛰었는데 일본 측에서는 어떤 쪽도 구부다망언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사히 신문 같은 유력한 신문을 포함해서 당시 공산당이라든가 사회당이라든가 어떤 진보 세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말도 아닌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이 어째서 저렇게 흥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조류였습니다. 1960년대 한일회담,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도 한국에서만 그걸 거세게 반대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총평이건 사회당이건 공산당이건 지식인이건 학생들이건 여러 쪽에서 광범위한 반대를 했더랬습니다. 그런 반대 어느 쪽에서도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잘못한 게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새롭게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쪽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한 분들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 일군에서만 그러니까 하다다 선생이라든가 가즈무라 선생이라든가 참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었었는데 그런 쪽에서만 이 한일 문제는 굉장히 과거사 문제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걸 성명으로 발표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빼놓고는 어떤 데에서도 그렇게 강렬한 한일단 반대 투쟁을 일본에서 벌린 사람들이 좌파하고 제일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80년대나 그 이후도 비슷한데 단 90년대 들어서서 배봉기 할머니 건이라든가 김학순 할머니 말씀이라든가 그러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일본에서 일정하게 과거사 문제와 연결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0년 국제 과거사 일본군 위안부 재판이 모의 재판입니다만 열렸을 모의 재판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한 재판입니다만은 거기에서 그것도 그렇게 크게 일본 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둔 원인은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몇 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의 냉전 정책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천황제를 존속시키고 그와 함께 기시라든가 하는 전범들이 다시 정계에 복귀해가지고 정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랬고 그와 함께 배상도 한국이라든가 중국, 대만처럼 제일 배상을 많이 받아야 할 나라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든가 하는 이런 재반 조치를 통해서 일본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했더랬습니다. 지금 신냉전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역시 신냉전 시대를 맞이해서도 미국은 일본을 중국과 대항하는 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는 과거 전쟁 문제라든가 어떤 것도 다 외면하고 일본과 그냥 긴밀한 협력 갖는 것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미국의 정책 때문에 천황제가 존속하고 전전의 지배 세력이 전후에도 지배 세력이 되는 속에서 과거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질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배상보상 같은 아주 단단한 그런 고통을 짊어져야만이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미국에 의해서 배부상을 거의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리니까 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전후에 자기들 사회를 전반적으로 새로 바꾸려할 수가 있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경우 68혁명을 통해서 과거사 문제 전체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더랬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 먹은 세대는 과거와 협력했던 세대입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전운동에 의해서 미국이 다시 양심이 깨어난 셈이고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그게 전혀 있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한 대여섯 가지를 더 첨부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다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떠냐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았습니다만은 아까 광복 70년이 다른 점에서 분단 때문에 뜻깊게 될 수 없다. 한명숙 총재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70년 역사를 볼 때 어떻게 광복 70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느냐 이걸 단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친일파 정권에서 어떻게 해방이 뜻깊을 수가 있습니까? 유신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이 한국형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해방을 맞았을 때 정말 청천벽력 벼락을 맞는 것처럼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일본 제국의 무궁한 발전 속에 자기 운명을 걸었던 사람이 패전이라는 것을 맞았을 때 그 착잡한 심정, 가령 박정희 중위 같은 사람이 열하에서 맞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방 광복절을 정말 뜻깊게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해방 70년, 올해에도 아주 착잡한 그러한 해방 70년 또는 광복 7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착잡하지만 친일파의 딸이 또 저런다, 더군다나 친일파의 아들도 앞으로 뭘 할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식이 드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이 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별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데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시한 채 일본한테 사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박정희 정권 경우만 몇 마디 하자고요. 예컨대 박정희가 처음으로 일본에 국가 원수 자격으로 가게 된 것은 61년 11월 11일, 12일입니다. 케네디 만나기 위해서 들렸던 것이죠. 그때 박정희가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기시, 만주 대륙 침략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 전범, A급 전범, 아까 나온 대로 그 기시였고, 그 다음에 나고무 중장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초청했어요. 만주 군관학교 교장을 특별히 초청한 겁니다. 도대체가 대륙을 침략했던 원흉이라고도 한국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첫 번째 일본에 갔을 때 아주 최경례를 하면서, 더군다나 만주 군관학교 교장까지 그런 식으로 만났다. 일본군, 만주군이 있죠. 중이었던 사람이 그야말로 그때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한다고 할 때에 일본 사람 눈에 그게 어떻게 비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비치겠느냐. 한일 회담, 한일 협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전혀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굴욕적 저자사다, 이런 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박정희 18년 동안에 친한파, 반한파가 있었는데, 친한파라는 건 만주와 중국을 침략한 만주 인맥을 주로 가리킵니다. 기시를 선봉으로 해서. 반한파라는 건 누구냐?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고 김대중 구출 작업, 김지하 석방운동을 벌린 사람들이 그게 반한파입니다. 한국에서 공공연하게 신문에서 그렇게 친한파, 반한파라고 썼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를 일본이 어떻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우리는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일 관계에서 많은 새로운 진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운, 일본으로 봐서는 그러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벌였더랬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그 중심에 들어선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정말 한국처럼 전 세계에서 그렇게 과거사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가려고 했던 나라가 있느냐, 진실과 화해, 상생의 새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보인 나라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2, 3분 주시겠습니까? 그냥 끝하라면 끝하겠습니다. 2, 3분 오시죠. 2, 3분은 뭐 빌려주시네요. 안 하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섭섭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동아시아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갈 거냐? 이건 너무 당연하죠. 과거사 문제라든가 평화, 이것만이 동아시아 문제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거사 문제와 평화운동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일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건 어느 쪽이건 사실 아베가 저렇게 큰 소리치고 하는 것도 저희 할아버지한테서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사람 절대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에 저렇게 우경화 군국주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는 다른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뭐냐 평화운동의 전통은 대단히 강합니다. 오키나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도 5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화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구조 지키기도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까? 이번에 또 집단적 안보입니까? 자유권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는 아시아 주민들은 일본과 평행운동을 같이 하면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또 과거사 문제로 가도록 하는 그런 양자의 문제를 잘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6.15 정상회담 정신, 14 정상회담 정신 이걸 이어받는 길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07년 10월 4일에 있었던 노무현 김정일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그것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서해 평화협력 이 부분은 단순히 한반도 평화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고 하니 이 지대 우리 모두가 아다시피 모든 미사일이라든가 최현대 무기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길 때는 한반도 전체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중국, 일본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시아 전체가 엄청난 재앙 상태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방법으로 제시가 된 것이 바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했더랬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저는 충분히 한반도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 얼마나 일본의 평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도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지만 특히 이런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문제 같은 것이 실제로 일본의 평화 지키기에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같이 대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신냉전 시대에 대응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묘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중국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묘한 정책을 지금 수년 내에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특히 한반도 평화가 어느 정도 한반도 내부에서 정착이 되는 것은 당장에는 중국한테 너무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를 하면서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체제 그것에 대해서도 그걸 평화 운동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그런 걸로 이 한반도의 남북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굉장히 거칠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해찬 총리 부탁드립니다. 예, 박정인 교수님의 아주 발제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해방 70주년, 광복 70주년을 한번 우리가 성찰하는 의미는 중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걸 들었습니다. 전세불망이 후생지사다. 전세를 잊지 않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가르침이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어떤 고위 외교관이 일본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독일은 나치 전범을 가혹하게 이렇게 처벌할 정도로 자기 반성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 전범들이 아버지만 해도 외할아버지가 이제 전범했는데 그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가문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자꾸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꾸 요구는 하되 그걸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러고도 동북아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15일 날 뭐 사과가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설령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고 또 사과를 안 한다 하더라도 또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이 우경화되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베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우경화가 돼도 일본의 국민들의 여론은 보면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처음에 국영화 발언이 나올 때는 정치적으로 호응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중국하고 일절을 하는 단계까지 간다 하게 되면은 다 반대합니다. 지금 요즘에 아마 일본에서 고등학생들이 데모하고 일어나기는 아마 일본 현대사에서 거의 없었던 일인데 아베가 원칙 우경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요새 고등학생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본 사람들 스스로 놀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일본에서 왜 이런 데모가 날 정도로 이렇게 아베가 무모한 짓을 하지? 할 정도로 놀라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일본 내 자체의 맞으면 어떤 절제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식이 있다. 아까 평화운동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부로부터 독립된 외교, 민간 부분의 외교의 중요성이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저는 20세기의 그런 제국주의적 메커니즘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의 국제관계 메커니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20세기는 주로 침략하고 점령하고 약탈하고 이런 것을 해서 맞으면 자원을 뺏어오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런 제국주의 맞으면 약탈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이제 그런 방식은 국제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역과 거래, 투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양자 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보다는 다자 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U가 만들어진 것이 저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EU는 거의 국경이 없는 지금 지역이 됐죠. 20세기에 가장 전쟁을 많이 치렀던 대륙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다 국경이 없어져 가지고 거의 여러분들 여행해 보시면은 들어갈 때 입국 심사 어느 나라도 한 번만 하면 그 외에는 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주말이면은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싼 물건을 사는 그런 이제 통합체가 됐는데 그거는 다자 간에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동아시아도 다자 간의 문제로 이걸 문제를 풀어가야 서로 간에 그 속에서 서로 간에 견제도 되고 균형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양자 간의 문제, 한일 간의 문제로 뭐 중일 간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해방 60주년이 되던 2005년에 있었던
9.19 선언과 6자 회담을 통한 동아시아 문제를 풀려하려고 했던 접근은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결국 동아시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6자 회담 같은 다자간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겁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가 중일 간의 미중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그걸 명분으로 미국은 사드를 배치한다, 또 태평양 함대를 서해 쪽에다 진출시킨다. 그러면 또 중국은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해서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요인도 되고 있어서 중국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북한 문제를 핵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 관계도 해결해 나가면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이 미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말하자면 편성이 아니고 균형 있는 그런 주체로서 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동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긴 한데 그래도 그 방향을 잡은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역시 민주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사회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 경험상 보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풀어냈던 남북관계가 결국은 앞으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한반도 평화의 구조고 그것이 가장 작은 원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원인 미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아주 단위가 거기서부터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일본하고 이제 우리 관계도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아마 중국 물건을 빼고서는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굉장히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새로운 이런 글로벌한 맞으면 시장 세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한 20년 동안 그럼 큰 흐름이 어디로 갈 거냐 보면은 중국으로 경제적인 주도권은 아시아에 있어서 주도권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 적에 아무도 안 될 거라고 봤죠. 미국인이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입할까 말까 주저했는데 유럽이 턱하니 거기 가입을 하면서부터 그 균형이 깨졌는데 유럽에 가서 영국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의 규모 이런 것이 도저히 자기들이 참여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주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면은 이 월드뱅크라든가 ADB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하려고 했던 주도권이 상당히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나 시장의 규모가 중국의 내수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교역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지난 20년 우리가 수교하고 나서 20년인데 앞으로 20년 후에 전체적인 아시아의 지형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염두에 두면서 외교 정책 같은 거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세현 장관님. 예. 박대균 교수님 발표 중에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심이라기보다는 강하게 휠이 꽂힌 대목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의 상황을 재현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19세기 말 상황이 어째서 초래됐는가? 이거 좀 우리 외교사, 한국 외교사 맥락에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국내 정치에 일종의 파벌이 있었죠. 자기 국내 정치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청나라를 등에 업고 세력을 행사하다가 그걸 또 밀어내기 위해서
친일파가 생기고 친청, 친일, 친노, 심지어 친노파들이 득세할 때는 고종 임금이 1년 동안 러시아 공산원에 가서 피 지르면서 임금 노릇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아관 파처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한국과 관련된 이른바 강대국들 간의 이 권력투쟁 속에서 권력투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국권이 통째로 일본한테 넘어가가지고 오늘날 지금 광복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뭐 관리들이지만 그때는 정치인이 바로 관료고 관료가 학자고 그랬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속국근성이라는 것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5살밖에 안 되는 원세계가 여기 책임자로 왔을 때 거기에 수염이 하얀 노대신들이 가서 원대인 하면서 굽실굽실하고 일만 생기면 청나라에 물어보고 나중엔 또 일본한테 물어보고 러시아한테 물어보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 해방 이후에 외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 아는 선후배들이 다 외무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그쪽을 나왔기 때문에 전 대학에서 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쪽으로 갔으면은 그런 사람이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모든 걸 미국한테 물어봅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북대화를 하는데 미국한테 물어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3등 서기관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남북대화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우리 또 외교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물어보고 와서 통일부에 당시에는 이제 통일부입니다만 전달해주고 그럼 또 받아쓰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 보고하는 대통령까지 보고하는 회담 전략을 세우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는 이게 속국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출세를 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만 생기면 오죽했으면 지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미국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까? 너무 의존성이 강해요. 이 속국근성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없애기가 홀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도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이 대미 추종주의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외교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점 좀 신중하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의 외교 철학이라고 그럴까? 뭐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나 외교관이 확실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미국 눈치를 보는 대국의 입장을 따라가려고 하는 대통령이 나오면은 외교관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고 정치인들마저도 그렇게 갑니다. 뭐 과공비례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거 과공비례 그걸 보면서 저는 청나라 말에 우리 조정 대신들이 여기 나와 있는 25, 6세밖에 4, 5세밖에 안 되는 원세기한테 굽실거렸던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참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아까 뭐 직접은 아니지만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치권에서도 이 대외 굴종주의적 외교를 하는 것을 그걸 당연한 걸로 아는 이거는 좀 시정해 나가는 그런 시민운동이 아니라 그런 정치권 자정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료 속에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게 됐고 지금 관료들이 만약 그렇게 되면 더 심할 거고 그것은 저도 관료 출신입니다만은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좀 대외 굴종주의가 아니라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뼈대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소위 국정 책임을 맡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하토야마 내각이 무너질 때 그걸 보면서
일본 관료들이 협조해가지고 하토야마를 날린 거 아닙니까 그때. 부텐마 기지 문제를 가지고 결국 내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시기에 그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다봤었는데, 그래서 일본 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외무성에 있는 전직 관료들, 외무성 출신 전직 관료들과 현재 외무성에 있는 외교관들 때문에 하토야마는 결국 날아간다. 미국하고 내통하면서 우리가 안에서 내용할 테니까 당신 내가 세게 밀어붙여라. 그러면 일본 여론은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외교를 하겠다고 감히 선언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느냐. 하토야마가 그때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일본도 저럴진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 저렇게 저는 그보다 더 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아무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뭐 정치인들은 다 가셨네요. 이해찬 총리 빼놓고는 뭐 다 가신 것 같은데, 예전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만이라도 이 홀로서기 외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정신교육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좀 해주시고, 특히 혹시라도 집권을 하시면 외교부부터 좀 대폭적으로 좀 개별을 해 주십시오. 지금 외교원, 국립외교원 새로 만들어가지고 외교관 양성소가 됐는데, 외교원 내에서도 지금 죽도 밥도 아닌 제도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교원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정신교육을 하는 이런 건 없어요. 기술적인 것만 가릅니다. 의전 이런 거. 이거 되겠어요? 그럼 결국 지금까지 했던 대미 굴종 외교를 계속하는 그런 후배들만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 질문지 있으시면요, 진행요원 앞에 이렇게 주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여기 사회자의 직권으로 여기 발표하신 분 토론자들께 한 번씩 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 박태균 교수님께는 뭐 발제를 하셨는데, 우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한국이 상해 임종도 했고 독립군도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그럼 한국이 승전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패전국이 된 거죠? 이상한 놈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어디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우리가 승전국으로 참여를 못하고 패전국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패전국이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패전국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식민지였죠. 식민지인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황일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예. 그걸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승전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우리가 승전국이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논문에도 그걸 명시적으로 쓰질 않으셔서. 네, 지금 네. 광복 70년을 맞아서 우리는 승전국이냐 패전국이냐. 패전국은 일본의 일부가 되면은 우리는 패전국이에요. 우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승전국이 되고, 그럼 그때 외교 잘못한 것도 그것도 따져보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한 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승전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 세력들이 일본을 상대로 싸웠고요. 또 그렇게 싸웠던 부분들이 일본이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뒷다리를 잡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공헌이 있었고, 문제는 이제 이 강대국들의 정치에서 독립운동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였다. 그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은 점령지였다 해서 배상의 부분들은 대부분 점령지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고요. 식민지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을 승전국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나라들, 영국을 중심으로 어떤 연합국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국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줬던
그 세력들도 승전국으로 또 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딜레마는 뭐냐면 독립운동했던 세력들이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민족주의적 성향이 일단 굉장히 강하고요. 좌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심으로 되는 어떤 냉전 체제 하에서는 이 세력들한테 기득권을 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제 가장 반공적이었던 게 김구 선생인데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민족주의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도대체 이니셔티브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고 국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임시정부가 한국에서 주도권을 잡을 경우에 중국의 국민당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가 미국한테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중석 교수님, 그럼 관련돼서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요즘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게 정말 외교는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미국하고도 잘 가깝고 외교도 잘하시는 건국 대통령께서 왜 이런 걸 승전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50년대 이승만에 대해서 외교는 귀신이고 내정은 등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60년대 이후에도 좀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승만은 외교의 귀신이 아니라 등신 정도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도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외교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이유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대일 외교 하나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승만이 이 주일 대표부에 뭐 꼭 처음에는 대사라고 한 게 아닙니다만 대표로 파견된 사람들을 제가 기억하기로 1대건 2대건 간에 한국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 그 대표로 갔더랬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일본도 모르고 한국에 어떻게 일제로부터 당했는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 대표로 갈 수 있느냐. 또 일본과 한일회담을 51년에 이제 예비가 있고 52년, 53년에 계속 합니다만은 그때 대표로 보낸 사람들이 과연 적절한 사람들을 대표로 보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57년, 8년, 9년에는 약간 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저는 갔다고 봐요. 특히 허정 같은 사람을 대표, 한일회담 대표로 보낸 것 같은 건 잘했다고는 보는데. 그때도 이 한일회담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이승만이 했어요. 지금 한일회담 성사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간에 한일회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잘 넘겨봐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허정이라든가 또 다른 대표들이 제대로 한일회담을 적극 밀어나가는 그런 것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기신의 친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기 전에 한일회담에서 일정한 그런 뭘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심한 그 반일운동을 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중용하고 한일회담 관계를 볼 때 과연 적절하게 한일회담을 국익을 대변해서 했느냐 이것도 저는 좀 의심인데 다만 평화선 선포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국수주의라 그런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메가드라인을 이어받아서 어업이라든가 이런 걸 수호하는데 저는 그게 필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참 잘했다고 보는데 그 반일운동이라는 것도 이게 등신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등신이 아니라 이 양반이 사실은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반일운동이 일어나요. 예, 근데 지금 핫도야마의 할아버지인 1954년에 그 양반이 집권하고 올 때 정경분리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몹시 못마땅한 속에서 이 반일 운동이 처음에는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게 아주 강한 반공과 함께 반일 운동이 결합돼서 펼쳐졌는데 나중에는 이 반일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가 이걸 이 대통령이 잘 알게 됩니다. 아까 한일회담 대표한테
가서 꼭 타결하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저는 똑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를 질질 끄는 것이 한국 국민들한테의 그 정치적 효과는 굉장히 컸던 겁니다. 50년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강한 반일 감정이 있었는데 이걸 이 대통령이 적절히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기에 민주당이나 조봉암이 주장한 한일 관계를 되도록이면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한일 경제 같은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대일 경제를 끊어버리라 하는 식으로까지 2번 지시를 내리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거의 모든 신문이 이건 바보짓이라고 했어요. 자살의 행위. 일본한테는 하등 해가 안 되고 한국 경제만 망쳐지는 그런 시절을 왜 하느냐. 저는 북송 문제 이것까지 결부시켜서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승만은 등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한국을 또 좀 낮춰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시대에 얼마나 일본이 한국을 낮춰봤겠느냐. 근데 이승만 시대에 그게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 참고로 제가 한 달 전에 한겨레 신문하고 거기서 부탁을 해서 제가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하고 이노구치 다카시 교수 대담하는 걸 제 사회를 봤는데 그때 이노구치 교수가 아마 한일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1965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때 일본 측에서 협상을 대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외정시대 사람들이고 만주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협상가들을 정말 어린아이처럼들 봤답니다. 그 오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되는 지적을 하면 제가 아주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 김영희대 기자님, 그러면 우리가 승전국이라고 우리 박태훈 교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9월 3일 승전일 우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9월 3일 중국 승전일에 우리 대통령 가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주 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아까 쭉 전문가들을 만나봤다고 그랬는데 그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본 결과다 보면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한중 관계가 대단히 정말 미룰 관계라고 이런 이 유포리아 황홀감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아베는 이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라브콜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자회담 포함해서 양자회담도 정상회담이 한두 번씩 아베가 가고 시진핑이 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진핑은 미국을 또 방문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외톨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 대한 이 국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좀 바란스를 좀 맞춰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은 시진핑 주석이 거기 오는 국가 원수들이나 정부 수반들하고는 한 30분 정도씩은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북한 문제 같은 거, 또 이제 한일 문제, 또 이 한미 관계, 또 우리 사드 문제가 당장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말씀인데 조금 지적을 한다면은 아까 왜 그럼 우리가 승전국이 아니냐 이제 그걸 질문을 했는데 박태근 교수 답변이 아주 정확해요. 이게 얄타 회담 할 때 보면 말이죠. 이 처칠이 프랑스를 전승국으로 4대 전승국에 끌어넣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탈린을 설득을 하고 루스벨트를 설득을 하고 이걸 갖다 밤낮으로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 드골은 런던에서 임시정부를 갖고 있었다고요. 임시정부를 갖고 있고 프랑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점령 국가 대접을 받았다고. 그런데 한국은 피점령 국가가 아니라 식민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그 아이덴티티를 갖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과거사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 지금 한일 갈등의 그 이 뿌리 이걸 찾으려면은 포츠담 회담에서 찾아야 돼요. 포츠담 회담을 그 하러 갈 때에 이 방침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천황제를 폐지한다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제가 정확한 스펠은 모르겠어요. 구루라는 그 이 국무차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10년 이상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골수 친일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사력을 다해가지고 떠나는 막 공항으로 떠나는 이 바한스 장관한테다 장관을 붙들고 자기가 거의 만든 그 노트를 갖다 건넵니다. 천황제를 폐지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일본을 전후에 일본을 다룰 수가 없다. 천황제는 이거 존속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포츠담 회담에서 마지막 순간에 천황제가 존속하는 방식으로 이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제가 그때 만약에 폐지가 됐더라면은 지금 같은 그 이런 수준의 그 한일 갈등은 이거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과거사를 얘기하고 뿌리를 찾자면은 뭐 박정희, 뭐 이승만 이 정도가 아니라 포츠담 회담까지 가야 합니다. 그 이해찬 총리님, 우리 저 김영희 대기자님께서는 뭐 전통적 시각인데요. 결국에 미중 관계가 좋아야 동북아의 평화고 동북아의 평화가 와야 남북한의 평화가 온다.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요. 총리는 동의하세요?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께서는 아주 전통적인 세력 균형, 밸런스 파워 이제 결정론자의 시각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찬 총리께서 관계는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예, 외교안보상으로도 서로 간에 견제하고 긴장하는 정도지 충돌하는 단계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제 미국 태평양 함대 전비가 지금 한 2천억 불 정도 될 건데요. 중국도 지금 국방비가 한 1,500억 불 가까이 됩니다. 일본은 한 500억 불 정도 되고 우리는 한 350억 불 정도 되는데 주로 육군이 쓰지 해군이 쓰는 건 아니고요. 해군 예산은 거의 별로 없다시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양 함대가 중국하고 견제하는 수준까지 충돌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비 증가 속도가 중국이 훨씬 빠르죠. 그 미국이 경제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미중 관계 갈등을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맞으면 우리가 충분히 뭐냐면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지형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되고요. 승전일날 가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상 가면 대개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올 텐데 우리 대사가 가면 자리도 없어요. 의전상 대개 이제 선출된 대통령이 맨 우선하고 우선 왕이 먼저 우선하고 그다음에 선출된 대통령, 그다음에 선출된 총리, 그다음에 임명된 총리, 그다음에 장관 이렇게 되는데 대사가 정권 대사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 대사하면 우리 중국이 한국 대사 정도를 뭘로 보느냐면은 뭐 북한 대사보다 급수가 더 낮다고 보고 있다고요. 서열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뒤에 가도 서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박 교수님, 우리 대통령께서 9.3 전승절에 가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가셔야 된다라고 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정세현 장관님. 미국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도 가야 됩니다. 우리 서중석 교수님. 저도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럼 여기 플로우 전체 한번 그럼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9.3 전승절에 가야 된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대통령 가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 결론은 내렸네. 대통령 고민은 덜어줬습니다. 오늘. 하여간 오늘 이 모임의 추천은 결국 대통령께서는 9.3 전승절에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그건 우리가 여기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그건 좀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예. 지금 이해찬 근데 이해찬 총리께서 지금 아마
김 기자님은 생각하셔서 비판적으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 아니고. 남북이 좋아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저 미중 갈등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중 갈등은 말이죠. 이 긴장 관계를 상당히 거의 아슬아슬한 상태로 절대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돌을 정말 아슬아슬한 상태까지 유지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미중 갈등뿐 아니라 모든 갈등의 배후에 군산 복합체라는 대단히 무서운 그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바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상원 의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원 의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갖다가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팔아먹으면 예를 들어 사드가 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사드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은 사드 플러스 또 뭐 신형 사드를 또 개발한다고. 응? 이런 식으로 자꾸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걸 또 팔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미국 하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군산 복합체의 이 정치자금을 받고 있다. 로비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미국의 모든 싱크탱크들이 군산 복합체의 방산업체들의 이 연구 프로젝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국의 끈앞풀들이 그 한국의 하수인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방산비리입니다. 정세현 장관님,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 그 발언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은 한미동맹이 우리 기댈 필요가 없고 한미동맹이 그렇게 기댈 필요가 없으면 한중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뭐 한미 관계를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북중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 남북 관계는 더 좋아지고 그러면 아주 그 평화하고 소위 번영의 선순환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한국의 많은 분들은 아유 남북한 관계 도저히 안 된다. 미중이 잘 돼서 딱 해서 결정해 주면은 그러면 이제 남북한이 할 수 있다. 정 장관님께서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거죠. 네.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만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 한일 관계도 푸는데도 여러 가지로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부시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만 부시 정부가 남북 관계를 견제하면서 여러 가지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그걸 이제 비켜나는 방법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 병행이라고 하는 투 트랙 그걸 분명히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책 기조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계속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비핵 개방 3천이라고 모든 남북 관계나 외교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다. 그런 식으로 그 틀을 잡으면서 남북 관계는 끝장이 났고 사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처음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기조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해 가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핵 문제도 해결하겠다. 순서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병행하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또는 선 남북관계 개선 후 비핵화 또는 북핵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슬그머니 중간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겠어요? 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본격적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사실상 조건부가 돼버렸습니다. 비핵 개방 3천억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번 8.15 경축사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특히 이제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그리고 확성기 방송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쪽이 조준 사격하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반부를 그런 대로 뭔가 남북관계에서 업적을 남기고 외교에서 업적을 남기려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CBS 오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77년부터 통일부에 근무를 해서 현장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통일부가 바쁠 때 국민이 편안해진다. 국방부가 바쁘면 국민이 불안하다. 외교부는요? 외교부는 통일부가 바쁠 때는 사실은 외교하기 쉬워요. 어? 통일 외교. 근데 국방부가 바쁠 때 이게 통일 외교부는 진짜 이러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미국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국방부가 바쁜 상황이 오면은 아까 우리 김영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군산복 합체의 이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사드 배치하는데 지금 이 국방부 바빠지면은 사드 배치는 지금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10월달에 하는 10월달에 한대요. 이 9월달에 분명히 저쪽에 그 전승절에 참가를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러기 전에 이제 8.15에 좀 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지만 전승절에 참가해가지고 한중 관계를 상당한 수준 올려놓고 그걸 다시 또 레버리지로 써가지고 10월달에 열리게 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사드 배치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뭐냐? 지금 북한 핑계 대고 사드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질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을 우리한테 쓰는 그 정도는 우리가 막아내겠다.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걸 거절했던 논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남북관계 개선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그런 그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MD 우리한테 팔 생각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총님께 아까 그 유럽 연합에 얘기를 하시면서 유럽 연합에서는 참 거기는 잘 돼서 정말 여건 없이 왔다 갈 수 있고 그게 정말 통합의 모습이고 어쩌면 사실상의 통일의 모습인데 우리 남북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동북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장 모네 같은 그렇게 아주 그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지식인도 있었고 로버트 슈만 같은 아주 통합에 대해서 열정적인 외무장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데나우나 드골 같은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지지를 해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데나우고 드골이 이제 결정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 이 지역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만 대내적인 힘이 딸려서 결국에 이루질 못했는데 그런 지도자가 뭐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나라의 그 약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단단하고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역량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가령 독일 같은 경우가 독일 전체가 맞으면 패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EU를 주도한 건 또 독일이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유럽의 주도권을 쥐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독일의 경험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패전국에서 지금 그리스 이번 그 사태 보면은 독일이 안 도와주면 뭐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EU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원도 해가면서 하는 건데요. 그런 점이 이제 동북아에서도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라든가 일본에서는 당분간 그런 지도력이 나오기가 좀 어렵겠지만 중국이나 우리 쪽에서 그런 역량들이 이제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영국이 섬이 아니에요. 유로스타 그 고속철이 있어가지고 파리에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런던이 집값이 비싸니까 프랑스의 서부 해안지대가 집값이 싸요. 거기서 집을 사놓고 런던으로 출퇴근을 해요. 거기서 불과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차비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프랑스 해안가에다 집을 져놓고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으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서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유럽 대륙하고 이 아시아 대륙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이 동아시아에 쓰는 전비만 해도 최소한도 한 4, 5천억 불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좀 화약고가 돼가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EU 얘기인데요. 독일이 서독 정부가
이 통일의 그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통일 정책을 추구해가지고는 절대로 통일이 안 온다. 유럽을 통합시켜가지고 특히 이제 그 프랑스하고 화해를 통한 그 유럽 통합 이걸 가지고 독일 문제를 갖다가 유럽에다가 편입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표현은 아인베통, 영어로 임베딩 아닙니까? 임베딩을 시켜가지고 이 화해 정책으로 나가면서 유럽 전체를 갖다 우선 서유럽이죠. 서유럽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 독일 통일 추구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데나우의 20년 서방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베스트폴드 이게 이제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 브란트의 이 20년 브란트 콜에 또 20년 동방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럽 정체가 통합이 되면서 통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이제 이 이회찬 총리께서 다자 이 외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동북아에서 이런 그 다자 기구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자 기구에다가 일본의 이익, 일본의 야망, 중국의 이익, 중국의 야망, 이걸 미국의 야망, 미국의 이익, 이걸 다 쓸어 담아가지고 거기서 용광로처럼 중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이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해야 하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아이인데.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계셨을 때 동북아 시대 위원장을 했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희 위원회 지시 우리 백이찬 비서관도 계시지만 저희들에게 지시했던 게 사실상 그런 아이디어와 전략. 그게 당장은 안 되지만 중장기 전략을 짜라고 했던 건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 세 개의 질문, 코멘트 겸 질문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박혜균 교수님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은 정신개혁 시민협의회 상임대표로 계신 이자엽 선생님 코멘트 겸 질문인데 우리가 자꾸 일본에게 사과 반성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자체에 친일 행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사과 반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게 사과 반성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미의 그 질문하셨는데 이거에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한 분은 이제 정체를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뭐 지금 소위 친일파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게 오늘 한국의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시민사회들도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를 통한 공공외교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네. 그렇다면은 한일 간 공공외교가 아니라 정상적인 한일 외교를 통해서 결국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급선무라고 본다. 이거에 대해서는 코멘트 좀 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제가 역사학자로서 가장 특히 한국의 역사학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게요. 2002년에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과서부터 먼저 돌아보자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역사 교과서는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일본이 굉장히 국가주의 중심적이고 민족주의 중심적이라고 한다는데 그럼 우리 교과서는 그럼 굉장히 세계지향적이고 보편적이냐?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를 좀 돌아봐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 하나 특히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베트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본에게 이렇게 사과를 요구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못하면서 일본한테 저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결국 시민사회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서중석 선생님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도 문제고 일본 시민사회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 글을 쓰면서 초고에는 시민사회만 썼다가 뒤에다 지식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김영희 대기자님께서 양식 있는 시민이라고 또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엉망이 돼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저게 어떻게 시민사회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시민사회에 들어와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공공외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공공외교라는 거는
사실은 공적 외교이면서 시민사회 외교이면서 정부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야 되는 부분들이 그게 사실은 공공외교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개념하고 이 아시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공공성 그러면 국가나 어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아시아에서 공공성 그러면 거기에 국가 개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적 외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다른 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투표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좌절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추동해내야 되고 거기에는 저는 지식인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지식인과 전문가의 힘이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희 대기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지자체 교류 문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 지금 정치인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외교부라든가 모든 분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그러면 다 워싱턴, 동경, 북경으로만 달려가십니다. 근데 중국을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북경은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관심 있는 거는 산동성하고 동북삼성은 관심이 있어요. 광동성만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관심도 별로 없는 데 가가지고서는 저희가 맨날 매달려가지고 한국에 관심 가져달래. 이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외교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외교도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지자체들이 야 우리는 한국 없으면 못 산다. 한국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줄 때 중국과 일본의 중앙도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통일염원 시민회의에 이기자 대표님께서 이제 정세현 장관님께 여쭌 건데요. 왜 한국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가? 이래서는 언제 통일이 될까 요원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통일 정책의 방향만큼은 변하지 않고 끈기 있게 꾸준히 밀고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특출한 방법이 없다면 통일은 희망사항에 둬야 할까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동방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3인당 정권이 브란트가 시작했던 이 동방 정책을 13년 동안 계속하다가 물론 총리는 바뀌었지만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기민당으로. 그때 콜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대동독 정책은 계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통일이 됐죠. 정권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일관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정권 정책을 다 뒤집어 버리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결국은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서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했던 정책을 복원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그걸 살려내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20년만 그러니까 10년이 했으니까 10년 동안만 계속 그 정책을 다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은 독일처럼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45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70년이 돼도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다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려면은 저희 선거운동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걸릴지 모르겠는데 다음 선거 잘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남북관계를 제대로 끌고 나가서 통일에 가까운 지점까지 끌어나오려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대북 정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 국내 정치적 조건이 갖춰지면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박수 한번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MBC 100분 토론은 아니지만 100분 토론 이제 끝이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 가지 뭐 중요한 우리 합의는 여기서 얻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승전국의 하나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9월 3일 전승일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이제 그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당히 역사학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것도 있는데 여기서 느낀 거는 불란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에는 표현을 안 썼지만 진실에는 나의 진실이 있고 너의 진실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진실이 있고 진실 그 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역사적 진실은 아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우리 박태균 교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역사적인 팩트를 갖고 에비던스를 갖고 설득을 해나가는 오랜 작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정말 사과가 있고 그런다면 상당히 나아질 것 아니냐. 그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자체가 힐링의 프로세스니까 치유의 과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슨 땅 따먹기 하듯이 역사적 사건 하나 놓고 이렇게 싸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야 되느냐 또는 국제사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절충적인 건데 그러나 시작은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 아마 그걸 홀로서기의 의미라고 하는 걸 그런 의미에서 볼 텐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홀로서기 하면 하나는 뭐 정모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중간 세력 국가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라든가 우리는 영세 중립국이 돼야 된다는 이런 시각들을 홀로서기라고 하는데 보다 자주의 입장에서 안과 밖의 정세와 흐름을 아주 현명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이제 홀로서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만약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하고 이해찬 총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다자 안보 협력 체제 또는 다자 경제 협력 체제의 제도화 문제 그러니까 육자회담 같은 게 잘 돼서 동북아 국가회의 같은 게 구축이 돼서 여기에서 핵 문제도 다루고 경제 문제도 다루고 정치 문제, 사회 다 다룬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유럽 연합처럼 될 것 아닌가. 거기에 우선 지금 당장의 목표는 남북한 관계 개선해서 통일이라는 걸 이루지만 우리가 보는 큰 꿈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계속 원했던 꿈인데 어떻게 하면 평화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를 만드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시민사회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시민사회가 분열돼 있고 그리고 정치적 세력의 흐름에 따라서 시민사회 향방도 상당히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시민사회가 힘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 그들이 중심이 될 때 그건 평화와 번영을 얻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닌 것 아니냐.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2005년 2월 22일 날 시마네 해안에서 이제 다케시마나를 이제 선포를 했을 때 3월 6일인가 하여간 청와대 관제에서 뭐 관계 장관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강요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막 교육청 같은 데서 막 학생들 일본 보내려고 그런다. 이거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일본 시민사회가 우리랑 같이 가야만 특히 어린아이들이 한국과 일본의 어린아이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때 시민사회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하게 한일 관계가 나아지고 동북아의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외교 전쟁은 하고 있지만 학생들 교류는 더 많이 하시고 시민사회 교류, 지방자치단체 교류 더 많이 하십시오라고 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해결은 국가의 힘은 제가 볼 땐 점점 약해질 것 같아요. 시민사회 힘, 지방자치단체 힘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 박태균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지방이든 시민사회든 자기 입장에서 결국에 민간 부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00분 동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중석 교수님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십시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